김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의 적이 술과 담배 같은 명백한 나쁜 습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86세에 은퇴한 내과 의사 김웅수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거창한 병명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닌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20년에서 30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교정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건강하게 바뀔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년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건강 비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환자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남긴 마지막 후회의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후회한 것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은 것도 비싼 치료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이 그들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바꾸어 놀라운 회복을 보인 사례가 많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순히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은 노인들의 이야기는 제게 항상 큰 희망을 줍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스스로도 86세의 나이에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며 깨달은 건강한 장수의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럼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나요? 은퇴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약 13년 됐네요. 검사 결과 박 씨는 심각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혈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실제 신체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90세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13년간의 앉아있는 습관이 그의 신체를 12년이나 더 늙게 만든 것이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다리의 정맥류나 혈관 속의 피가 굳어져 위험도 증가합니다. 둘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2주간 침상 생활을 하면 근육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량을 결정하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넷째, 척추와 골반에 무리가 갑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50%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구부정하게 앉으면 목과 어깨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앉아서 정적인 생활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에게 처방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분 규칙이었죠.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 있지 말고 최소 2분 이상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TV를 보다가도 신문을 읽다가도
컴퓨터를 하다가도 30분마다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6,000보 걷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10,000보를 목표로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6,000보는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박 씨가 이 처방을 실천한 지 6개월 후 그의 혈압과 혈당은 안정되었고 다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의 생물학적 나이도 5살이나 젊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약보다 더 효과가 좋네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2분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40년간 의사로 활동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건강했던 노인이 한 번의 낙상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83세 이명자 할머니는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손주들과 놀아주는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대퇴골이 부러졌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6개월간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후 이 할머니는 다시는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과 연결됩니다. 바로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30세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져 매년 2에서 3%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근육 감소를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활동, 균형 감각, 혈당 조절, 심지어 면역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10에서 15%는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도 함께 줄어들어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의 약 80%를 처리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감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 들기 모두 충분한 근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이러한 기본 활동조차 어려워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77세 정태영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태극권을 1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 씨는 놀라울 정도로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또래보다 30% 이상 강했고 균형 감각 테스트에서도 60대와 맞먹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태극권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근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꼭 헬스장에 다니거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과도한 운동이 관절이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 부엌 싱크대나 테이블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 향상, 골밀도 유지, 뇌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웨이트 운동으로 물병이나 쌀포대 같은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간단한 웨이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었다 내리기, 옆으로 들었다 내리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상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 속 근력 운동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팔 근육을 사용하세요. 쪼그려 앉아 낮은 곳에 물건을 집을 때는 하체 근육을 활용합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처음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이 필요했지만 근력이 향상된 후에는 혼자서 외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단 5분이라도 오늘부터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김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수록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80대 환자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건강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최악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갈증이 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뇌의 갈증 신호가 약 50% 정도 저하됩니다. 즉, 몸은 수분이 필요하지만 뇌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방광 용량 감소로 인한 잦은 화장실 방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 마시는 것을 줄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2세 김영순 씨는 3년 전 심각한 탈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신장 기능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물었더니 소변을 자주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한두 컵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물 한 컵으로 버티다 결국 탈수 쇼크가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80대가 되면 약 50%까지 감소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분 부족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끈적거림이 증가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 물이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신장 결석, 요로 감염,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2%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수분은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 통과 시간이 길어져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 폐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절 통증이 악화됩니다. 관절액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이 감소하여 관절 사이의 마찰이 증가하고 이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부 건강이 악화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며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 발진, 피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물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은 하루 약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부엌 등 자주 가는 곳에 물병을 놓아 두세요. 보이면 마신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후, 약 복용 시, 운동 전후 등 일상의 특정 시간대와 물 마시기를 연결하세요.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하루 2컵만 마신다면 갑자기 8컵으로 늘리지 말고 매주 1컵씩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소변 생성을 촉진하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특히 더운 날이나 오래 걸을 예정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김영순 씨는 탈수로 입원한 후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1리터 물병에 물을 채워놓고 저녁까지 다 마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만성적인 두통이 줄었으며 피부 건조함과 가려움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놀란 것은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물병 없이는 외출도 안 해요. 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기 건강에 있어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한 잔의 물을 마시며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또 오랜 환자는 김 선생님,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건 저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80세 이정숙 씨는 건강검진 결과에 놀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높아졌고 체중은 5kg나 감소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씨는 분명히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요. 바깥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곤해요. 이것이 네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은퇴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고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자녀들의 독립과 이사, 그리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외출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사회적 접촉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교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5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감염 질환에 더 취약해지게 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혈압이 높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9%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더 느리다고 합니다. 다섯째,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식사 준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는 간편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불면증과 수면 장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은 수면 패턴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가 부족하면
정기검진이나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정숙 씨의 경우 남편의 죽음 이후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노인정도 가지 않으며 심지어 자녀들의 방문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립 생활이 그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약이 아니라 사회적 처방이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3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100세 교실에 참여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꺼렸지만 딸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가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갔을 때는 벌써 친구가 생겼어요. 3개월 후 이정숙 씨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김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요? 이제 그런 거 다 지났어요. 75세 박정호 씨는 제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라고 권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은퇴 후 10년간 뇌를 자극하는 어떤 새로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가끔 혼동하는 등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또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놀랍게도 뇌의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90세가 넘는 노인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박정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지 기능 저하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에게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저항했지만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박 씨의 아들에게 부탁해 주말마다 30분씩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와 받기, 문자 메시지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박 씨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 수분 섭취 부족, 사회적 활동 감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이 5가지 습관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이러한 습관들이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라도 노력과 인내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5가지 습관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분 규칙 실천하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은 건강의 적입니다. 30분마다 최소 2분 동안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타이머를 설정해 알림을 받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심혈관 건강, 신진대사,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근력 운동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에 기대어 팔 굽혀 펴기,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각 1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시간 정하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전, 약 복용 시, 기상 직후, 외출 전후 등 일상의 특정 활동과 물 마시는 것을 연결시키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최소 주 2회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면 또는 전화로 교류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모임, 취미 클럽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학습자가 되기.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스마트폰 앱 사용법, 새로운 요리법, 외국어 단어 몇 개, 악기 연주 등 규모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별도로 실천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약 21일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이 매일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최악의 습관 우물에서 빠져나와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년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건강 비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